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공유되고는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긴 공포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작은 시골 마을, 이곳에는 몇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오던 낡은 저택이 하나 있었다. 저택은 오래된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음울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귀신의 집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수십 년 전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 때문이었다. 오래전 그 저택에는 부유한 가문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는 않았지만 항상 필요한 곳에 도움에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그 집에서 불이 났고 가문 사람들은 모두 불길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안타까운 사고로 치부했지만 그 뒤로 마을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밤이면 저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비명과 속삭임,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발자국 소리까지. 몇몇 사람들은 저택 근처를 지나가다가 창문 너머로 불타는 형체를 봤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이야기는 더욱 확대되어 마을 사람들은 아예 그 저택 근처에는 가지 않게 되었다. 몇 년 전 용감한 한 젊은이가 그 집으로 들어가 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친구들과 내기를 했고 그 거액의 상금 앞에서 두려움은 그의 발목을 붙잡을 수 없었다. 그는 핸드폰 불빛에 의지해 그 집에 들어갔다. 벽에는 오래된 초상화들이 걸려 있었고 그는 창문을 통해 달빛에 비친 그들의 무표정한 얼굴을 보면서 등골이 오싹해졌다. 내부는 차가운 공기가 가득했고 먼지와 거미줄이 곳곳에 쌓여 있었다. 그가 2층에 올라가려고 했을 때였다. 갑자기 누군가 그의 뒤를 잡아 끄는 느낌이 들었다. 깜짝 놀란 그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고 그때 문득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 집이 날 돌려보내고 싶지 않구나. 그는 간신히 침착함을 유지하며 2층으로 올라가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곳에는 불에 타기 전 모습을 유지한 방들이 있었고 그중 하나의 방에서 기묘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흐느껴 우는 듯 싶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방 한가운데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는데 그녀의 모습은 마치 오래된 사진 속 인물 같았다. 그는 말을 걸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가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왜 우리를 구하지 않았죠?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한 방 안을 울렸다. 그 목소리는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그는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이내 그가 뒤로 물러섰을 때 그 여자는 이내 한 줌의 연기로 변하며 사라졌다. 공포에 질린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집을 뛰쳐나왔다. 마을로 내려온 그는 바로 친구들에게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친구들은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때 한 노인이 말을 걸어왔다. 그는 그 집의 비밀을 알고 있는 듯했다. 노인은 젊은이에게 그 집에 얽힌 슬픈 사연을 들려주었다. 화재는 사고가 아니라 저주였고 그 집에 얽힌 영혼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원한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젊은이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날의 경험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지만 그 일을 계기로 저택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다시금 화제가 되었다. 사람들은 다시 과거의 역사를 되짚으며 그 집의 존재와 그곳에 머무는 영혼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마을은 저택의 영혼들을 위해 작은 위령제를 지내기로 했다. 위령제 이후로 저택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마을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가끔씩 늦은 밤 저택 근처를 지날 때면 어디선가 흐느끼는 여인의 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져 내려오며 시골 마을에 또 다른 전설로 자리 잡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얻었다. 회사는 지방의 작은 도시에 위치해 있었고 다른 지역에서 올라온 나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지내게 되었다. 그 숙소는 오래된 건물로 입구에서부터 낡은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다. 하지만 첫 직장이라는 설렘에 그런 것들은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다. 숙소는 4층 건물로 되어 있었고 나는 3층 끝방을 배정받았다. 거기엔 이미 나보다 먼저 들어온 후배들이 몇 명 있었다. 그들과 금세 친해졌고
우리는 밤마다 모여 앉아 게임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며 지내곤 했다. 어느 날 밤 회식이 늦게 끝나 모두가 취한 상태로 숙소로 돌아왔다. 평소처럼 각 방에 들어가려는데 한 후배가 고개를 갸웃했다. 왜 그러냐? 고 묻자 그는 우리 방이 몇 층이었지? 갑자기 헷갈린 애라며 웃었다. 그때는 다들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나는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숙소로 돌아왔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계단을 오르려는데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발걸음을 서둘렀다. 그러던 어느 밤 나는 잠에서 깼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목이 말라 부엌으로 가려는데 문틈 사이로 복도 불빛이 새어들어왔다. 분명 모두 잘 시간인데 누가 깨어있는 걸까 싶었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누군가 복도 끝에 서 있었다. 형체는 희미했고 불빛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보였다. 나는 같이 사는 동료들 중 한 명이겠거니 하고 다시 돌아와 잠을 청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혹시나 싶어 그 그림자에 대해 물어봤다. 그런데 의외로 다들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그 시간에 누가 깨어있을 리 없잖아? 그들은 모두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 서서히 찝찝함이 밀려왔다. 몇 주 뒤 나는 밤늦게까지 밖에서 축구를 보고 늦게 돌아왔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계단을 오르는데 또다시 그 시선이 느껴졌다. 이번에는 확실히 누군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천천히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뭔가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사람의 형체였으나 이미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흐릿했다. 나는 얼어붙었다. 그리고 내 뒤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등골이 오싹해진 나는 방으로 황급히 뛰어들어갔다. 그 이후로 나는 혼자 복도를 지나는 것이 두려워졌다. 어느 날 숙소에 혼자 남았을 때였다. 나는 선배들의 각종 무서운 이야기를 떠올리며 혼자 방 안에 있기가 무서워졌다. 그때 후배가 내 방으로 찾아왔다. 형, 아까 형 방에서 이상한 소리 안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숨이 멎을 뻔했다. 그는 분명 자신의 귀에 있지 않은 낯선 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그날 밤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자정이 지나고 잠결에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다. 나를 찾아줘. 찾아줘. 반쯤 잠이 든 상태에서 들려오는 무언가의 목소리. 꿈인 줄로만 알았던 그것이 반복되었다. 아침이 되어 빛이 방을 비출 때까지 나는 꼼짝도 하지 못했다. 결국 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숙소로 옮겼다. 그 일이 있었던 뒤로 그 숙소는 폐쇄되었다고 들었다. 나보다 더 오래 남은 동료들이 하나둘 사라졌고 결국 영영 그곳을 떠나게 되었단다. 지금도 가끔씩 그 숙소를 지나다니면 복도 끝에서 나를 지켜보던 그 시선이 떠오르곤 한다. 과연 그곳엔 무엇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그 목소리는 어디서 온 것일까?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밤의 미스터리. 아직도 나는 그곳에서 겪었던 일을 잊을 수가 없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평소처럼 인터넷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다 한 게시글이 눈에 띄었다. 제목은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였다. 호기심이 많은 나는 경고를 무시하고 그 글을 클릭하고 말았다. 글에는 내러티브 형식으로 한 남자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그 남자는 어느 날 밤 인터넷을 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어떤 낯선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었다. 사이트는 아주 단순한 디자인이었고 중앙에는 커다란 버튼 하나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버튼에는 들어가려면 클릭하세요 라는 문구가 있었다. 남자는 호기심에 이끌려 버튼을 클릭했다. 순간 화면이 깜빡이며 낯선 풍경이 나타났다. 어느 음산한 숲의 영상이었고 바람 소리와 함께 어딘가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남자는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빠졌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 없는 끌림을 느꼈다. 더 알아보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혀 스크린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화면 속 숲에서 무엇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물체는 점점 화면 쪽으로 다가왔고 그의 심장은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인간의 형체에 가까워 보였지만 얼굴이 없었다. 남자는 기괴하고 불안한 기분에 그만 화면을 꺼버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날 밤 누군가 그의 집 주변을 맴도는 느낌과 함께 낮에 본 그 형체가 꿈에 나타났다.
그 형체는 점점 그에게 가까이 다가오며 얼굴이 없는 채로 그를 바라보았다. 눈도 코도 입도 없는 그 얼굴은 설명할 수 없는 공포를 주었다. 그 후로 그는 매일 밤 그 꿈에 시달리게 되었다. 점점 그의 정신은 피폐해져갔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었다. 꿈속의 그 형체는 그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왜 나를 클릭했니? 그 형체는 계속해서 그를 쫓아다녔고 그는 점점 현실과 꿈을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 어느 날 그는 미쳐가는 자신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다. 의사는 그에게 그 형체에 대해 더 이야기해보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형체에 대해 입을 떼는 순간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였다. 겨우겨우 말을 잇던 그는 그 형체가 점점 그의 현실 속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상담 후 집으로 돌아온 그는 밤이 되기 전 컴퓨터를 켜고 필사적으로 그 사이트를 다시 찾아 들어갔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사이트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 인터넷 곳곳을 헤맸다. 마침내 그는 그 사이트에 대해 알고 있다는 자칭 해커를 만났다. 해커는 그 사이트가 오래전 폐쇄된 심리 실험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으며 어떤 이들에게는 트라우마를 남겼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남자는 어떻게든 그 형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해커에게 도움을 청했고 해커는 그를 돕기 위해 그 사이트의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형체, 그림자는 더욱더 남자를 구속했고 그의 정신은 점점 무너져갔다. 그 후 해커는 몇 주간의 노력 끝에 사이트의 원 제작자를 추적해냈지만 그도 이미 비슷한 악몽에 시달리다 실종된 상태였다. 모든 것이 수수께끼였으며 남자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이 문제를 설명할 수 없었다. 그때 그의 주변 사람들은 점점 그의 상태를 걱정하기 시작했고 그가 온전히 제정신이 아님을 알아챘다. 결국 그의 친구들은 그를 강제로 입원시켰고 그는 병원에서 끝없는 고통 속에 갇히게 되었다. 그 후로 그는 소리 없는 비명 속에 갇혀 살아갔고 그 형체는 결코 그를 떠나지 않았다. 이 모든 이야기를 읽고 난 후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아무런 댓글도 달지 않은 채 나는 그 글을 닫았다. 그리고 모니터 속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는 채로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악몽을 꿨다. 꿈속에서 나는 그 숲을 헤매고 있었고 얼굴 없는 형체가 멀리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